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의 모발에서 강력한 마약인 코카인과 케타민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타민의 경우 최근 젊은 층 투약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요일 경제읽기 코너에서는 최근 주식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12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이른바 인천 건축왕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심정과 함께 정부 대책이 실망스럽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지만 보증금 500만 원 차이로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보증금조차 변제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소액 임차인 기준이 전세금 6,500만 원이란 점에서 시장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긴급 주거 또는 저금리 전세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서 실제 지원을 받은 사례는 10여 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최근 국회에선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임대인 공개법이 통과됐지만 이 역시 명단 공개 대상이 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로 한정돼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인데요. 이 정도의 대책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걸까요? 사기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선량한 피해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말입니다.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곽지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둘러싼 논란 이틀째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네, 어제 3.1절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 또 세계사 변화에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우리가 국권을 상실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SNS에 올린 글에서 세계사 변화에 제대로 준비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는 기념사 내용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일제강점 책임이 조선 스스로에게 있다는 내인론으로 일제침략 정당화에 쓰였던 사관이라고 귀를 의심했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어제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3.1절 범국민대회 연설에서도
강제동원 피해자를 관계 개선 걸림돌로 취급하고 우리 기업의 책임을 떠넘기는 일, 국민 안전이 걸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침묵하는 일, 한미일 군사훈련이 다케시마의 날에 일본으로 표기된 채 진행되는 일 모두 굴종외교, 종속외교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매국노 이완용과 윤 대통령 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면서 일제의 강점과 지배를 합리화하는 식민사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지금 식민사관이라고 얘기하는 그 지금 기념사 대목은 변화하는 세계사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과거를 되돌아와야 한다. 이 부분이 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이 지금 야당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어요. 네, 오늘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연설의 핵심은 안보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라면서 한일 관계는 늘 고민이 많고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것이 얽혀 있는데 양국 국민은 과거보다 미래를 보고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일 관계와 관련해 두 가지 세력이 있다. 한쪽은 어떻게든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가자는 세력이고 한쪽은 반일 혐한 감정을 이용해 정치적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라면서 어느 쪽이 좀 더 국가 이익을 위해 고민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고민하는 세력인지 현명한 국민들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사실상 야당을 겨냥했습니다. 두 세력밖에 없는 것처럼 규정하는 것도 또한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일단 시민단체들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즉 민변은 오늘 성명에서 윤 대통령의 지난 1일 기념사에 대해 일본 군국주의 야욕에 기인한 침략과 이로 인한 우리 민족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오로지 우리 민족의 문제라고 평가하는 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바람대로 사죄와 배상이 빠진 안을 강제동원 해법이라고 내밀더니 이제는 3.1절 기념식에서 식민사관을 펼쳐 전쟁 범죄의 면죄부를 건네며 일본 눈치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도 오늘 논평에서 일본 총리 입에서 나올 발언이 대한민국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면서 일제 침략을 부정하고 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식민사관과 어제 대통령 3.1절 기념사가 무엇이 다르냐고 꼬집었습니다. 일본 반응도 좀 궁금한데요. 일본 언론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뭐 일본 언론에서는 일단 3.1절에 그 일본을 협력자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좀 상당히 높이 평가하면서 네. 뭐 이제 기시다 총리가 나서서 뭐 이를테면 뭐 히로시마 그 G7 회의 때 이제 윤 대통령을 초청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 일본식 표현으로 이제 우리 징용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 뭐 이런 일본 언론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본 언론에서도 일본이 좀 성의 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식의 그런 보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이 조만간 정상회담을 열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있어요. 그거 가능할까요? 뭐 외교부는 아직까지는 이제 현재 정해진 바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예.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 측 의견을 경청하면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외교당국 간 각급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를 가속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만 밝혔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강제징용 배상 협의가 마지막 조율 단계에 좀 들어선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면서 한일 정상회담이 조기에 개최될 수 있다 이런 예상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협상 중이니 네.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언급을 좀 자제한 측면도 있고. 그렇죠.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18일에 이 미넨에서 독일 미넨에서 이제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하면서 네. 이제 일본 측의 정책 결단을 촉구한 바가 있었고요. 또 이후에 이제 박진 장관이 최근에 이제 그 징용 피해자 유가족들과 뭐 그 피해자 분들하고 뭐 직접 만남을 가지면서 정부 측 간을 좀 설득하는 자리를 가지기도 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지금 뭔가 그 한일 양측 사이에 뭔가 좀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물밑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네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를 설득하려는 노력들이 지금 한국 당국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관측입니다. 네. 뭐 일본 언론에서 전해진 바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책임은 모두 끝난 것이다. 뭐 이렇게 아직도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또 어떤 내용으로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지 이건 추후에 이제 공개가 되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정부가 민간 경제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제 형별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은 오늘 경기 성남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기업 투자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이제 민생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총 108개 경제 형벌 규정 개선 추진 내용이 발표됐는데요. 네. 뭐 예를 들면 과도한 통제로 기업 창의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이제 뭐 이런 내용으로는 다른 사업자의 시장 참가를 방해하는 배제적 남용행위 같은 경우에 지금 3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네. 공정거래법 조항상 그런데 예. 이것을 시정 조치 후 형벌로 완화하기로 했고요. 또 공인기준 등 검사 합격 증명서를 훼손하거나 제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던 관광진흥법 규정도 형벌이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폐업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식품위생법 규정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낮추기를 했고요. 또 직무 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3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 공인회계사법 규정도 3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노동조합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한다고요? 네, 고용노동부가 이달 중순께 당정협의를 거쳐서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 법 개정에 앞서서 이제 하위 법령을 고쳐서 노조 회계감사원 자격을 공인회계사 또 회계법인 재무회계 관련 업무 종사자 등으로 이제 구체화하고 또 결산 결과 및 운영 상황 공표 시기 또 방법도 명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인사 불이익, 폭행, 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이나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 또 다른 노동자의 정당한 노조 활동과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뭐 위법한 단협을 강요하는 행위 등은 이제 형벌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뭐 이런 지금 이런 그 방안이 오늘 노동부 자문회의에서 그 제안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건설 노조를 상대로 1억 원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네, 뭐 건설 현장 불법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 이런 취지의 소송인데요. LH는 지난달 28일 경남 창원 명곡지구 A-2 블록의 공사 지연 등을 명목으로 1억 4,639만 원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것은 지난 1월 19일 LH가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 고발을 진행한 후속 조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LH는 형사상 고소고발 대상자와 상급단체를 제소했고 추가 손해가 확정될 경우 청구 금액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 노조는 준법 투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네, 요거는 이제 타워 크레인 그 이른바 원래비 관련 그 이슈인데요. 네. 정부가 이달 1일을 기점으로 원래비를 받거나 공사 방해 태업을 한 타워 크레인 조종사의 경우에 이 면허를 최장 1년간 정지하기로 하자 건설 노조는 원래비를 받지 않겠다. 대신에 그 대가인 장시간 위험 작업도 거부하겠다면서 일종의 준법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네. 건설 노조는 오늘부터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작업 지시와 안전 규정에 위배되는 작업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건설 노조는 원래비는 공사기간 단축과 위험 작업 등에 관행적으로 지급한 근로의 대가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강경 입장을 밝혔는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준법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당해보라는 식 목리를 부리고 있다. 끝까지 가겠다. 오늘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건설 노조가 법대로 법 지키겠다고 얘기하면 이건 목리라고 얘기하고 경제계에서는 법 바꿔달라고 하면 법을 바꿔주면 법치는 어디가 있는 겁니까? 글쎄 뭐 이제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작업 지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추가 작업원을 고용해서 하면 된다 뭐 이런 입장인데요. 뭐 그것도 지금 뭐 현행 법 규정이나 뭐 이런 거에 맞도록 뭐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좀 살펴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이 법원이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장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이거는 이제 그 지난달 27일에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그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서 뭐 그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차피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버렸으니까 국회에서. 예, 국회에 동의가 있어야 체포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본건 청구는 이유 없다 이런 이유로 검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좀 그런데 지금 서로 간에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비명계를 향해서 친명계 쪽에서 상당히 공격적인 발언을 하고 비명계 쪽에서는 당대표 내려와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하고 있네요. 네, 뭐 내홍 뭐에 이어서 뭐 요새는 뭐 내전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지금 표결 후 사흘이 지났음에도 이게 사그라들기는커녕 더욱 그 감정 대립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친명계 쪽에서는 뭐 배신이다, 뭐 비겁하다 이런 좀 감정적인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네. 이 대표 최측근인 7인회 김남국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이탈표를 던진 의원들이 공천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느냐 이런 질문에 말 하나 마나한 얘기다 하면서 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포함됐을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네. 또 다른 친명계 김영민 의원은 선출직들이 자기를 뽑아준 사람을 배신하는 행위다. 뭐 굉장히 비겁한 태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특히 후속 대책에 대해서는 총선에서 당원 지지자들의 선택에 따라 그분들이 심판할 수 있게
당이 길을 열어주는 게 중요하다. 사실상 공천에서 이제 그 당원 평가 비율을 높여야 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비이재명계로 불리는 이제 고금천 의원은 오늘 KBS 라디오 최경영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까지 이 정국이 이어진다면 과연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위기의식, 또 총선이 다가오면서 그 절박감의 농도가 진행진 것이 이 체포동의안 표결에 반영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 이 또 다른 비명계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계속 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맞느냐, 당을 위해서는 이걸 차단시켜야 하는데 그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 방법으로 대표직을 일단 물러섰다가 다시 복귀하는 게 어떻느냐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 이렇게 좀 전원 형식이지만 이 대표 사퇴론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뭐 반면 이제 민주당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 등에는 뭐 이제 이른바 비명계 구심점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를 당에서 영구 제명해야 한다. 뭐 이런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당 지도부는 양쪽 다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뭐 일단 이재명 대표도 지난달 28일에 이제 뭐 이런 그 좌표 만들어 공격하는 이런 행위는 하지 말아달라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한 바가 있고요. 네. 박홍근 원내대표도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당이 단단하게 하나 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단합을 저해야 하는 언행은 서로가 자제해야 한다 이렇게 재차 촉구했습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저와 가까운 사람은 원내대표 나오지 않는다. 엄격한 시스템 공천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는데. 네. 이게 뭐 지도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 이제 이른바 이재명 대표를 좀 그 지원해온 입장이었기 때문에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내일 선거법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죠? 네,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첫 공판이 내일 오전 10시에 열리는데요.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다. 또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때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역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지금 검찰에서 제기한 혐의는 이렇습니다. 검찰은 그래서 또 이제 그 혐의로 보는 이유는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 또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할 때부터 김문기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몰랐다는 건 허위 발언에 해당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선거법 재판에 어떻게 임할 생각인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네. 검찰이 전시기획사 코바나 콘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해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했네요. 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 콘텐츠 대표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이 코바나 콘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해서 최종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김 전 대표의 코바나 콘텐츠 의혹과 관련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또 이제 김 전 대표와 함께 고발된 윤 대통령도 함께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이 윤 대통령 부부는 지난 2015년 마크 로스코전 또 2016년, 18년, 19년 각각 이제 어떤 전시회들을 이 코바나 콘텐츠라는 기업에서 개최하면서 부정한 협찬을 기업으로부터 이제 받은 데 대해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애초에 검찰이 이제 수사를 개시한 것은 이제 윤 대통령이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고 또 이제 그 전시회를 하는 도중에 이제 검찰총장으로 지명이 됐는데 이 윤 대통령의 당시 직무, 그러니까 중앙지검장 또는 검찰총장 직무와 관련해서 이 코바나 콘텐츠의 연 전시회에 이제 협찬성으로 뇌물을 준 게 아니냐 이런 혐의였는데요. 검찰은 다만 이제 조사를 해보니 이 뇌물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공연 전시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마케팅 계약에 따라 협찬금 반대급부로 홍보물 광고, 입장권 제공 등이 실무자 협상을 거쳐 공식적으로 추진됐다. 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또 오늘 기자들이 물었다는 거잖아요, 검찰에. 왜 강제 수사 안 하고 서면 조사로 대처했느냐, 뭐 이렇게 물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근데 건건마다 다 다르다, 뭐 이렇게 또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이네요. 네, 민주당 이모경 대변인은 각종 범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이던 기업들이 대거 후원을 했는데 증거가 없어 무혐의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면서 공소시효 끝날 때까지 뭉개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한술 더 떠 득달같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결과라면서 불송치 결정난 사건까지 재수사로 탈탈 털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초유 영장 청구까지 망설이지 않던 검찰이 왜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순환 양이 되느냐고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도 좀 살펴보죠. 오늘 마지막 합동 연설회가 있었죠?
네, 오늘 그 마지막 지역 합동연설회가 이제 수도권 지역이었고 예. 오늘 경기 고양시에서 열렸습니다. 합동연설회에서 이 김기현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원활한 소통을 강조했고요. 또 자신에게 제기된 울산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 이중대다 이런 규정을 했습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이제 김기현 후보의 부동산 의혹에 대해서 대장동 판박이다 이렇게 공격하고 예. 좀 약간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에 대해서 이제 인적 책임을 거론하면서 윤심을 내세웠던 이제 김 후보와 차별화를 꾀했는데요. 네. 먼저 김 후보는 오늘 오후 이제 고양 종합운동장 체육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민생 경제를 살리려면 대통령과 소통하고 공감을 잘해야 한다면서 당내 갈등과 분열을 일으켜서 당을 망치는 분이 또 앞장서면 민생 경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반면 안 후보는 정순신 사태가 터지자 서울대 대자보가 붙고 청년층에서 격렬히 반발했다면서 민주당이 바로 이런 조국 사태로 무너졌는데 누가 이런 추천을 해서 대통령께 부담을 드렸는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여당 내에서 지금 김기현 후보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땅 투기 의혹을 지금 대장동하고 비유하는 뭐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김기현 후보는 지금 경쟁 후보들을 수사를 의뢰했다고요? 네, 김기현 후보가 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 자신의 울산 KTX 땅 이제 시세 차익 의혹을 검증하겠다면서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예. 김기현 캠프 법률지원단장인 김규현 변호사는 오늘 오후 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민원실을 찾아서 황교안 후보, 안철수 후보 등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의뢰를 제출했습니다. 황 후보는 지난달 15일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에서 이제 김 후보가 울산시 고문 변호사 시절 1998년에 KTX 울산역 인근 매입한 땅에 연결도로 노선이 변경되면서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고요. 예. 안철수 후보도 이 뒤를 받아서 권력형 속착비리다, 뭐 울산판 이재명이다 이렇게 김 후보를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김 후보 측은 이제 이것이 그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이른바 윤한연대는 사실 아니냐 뭐 이런 입장을 밝히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굉장히 좀 불쾌하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네요. 네, 이제 안철수 후보가 어제 SNS에 글을 올리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뭐 라디오 인터뷰 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제 입장을 재차 밝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안 후보는 이제 대통령실 비대위 또 당 선관위가 모두 불공정하다 이런 취지의 글을 어제 썼었는데 예. 이에 대해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대통령실을 비판했다기보단 대통령실의 불공정한 주장에 대해 왜 답을 하지 않느냐는 지지자들 요구가 많다 보니 생각을 정리해서 말한 것이라면서 당시 용산에서 정무수석이 와서 한 발언에 대해 왜 정당하게 말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 설명드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안 의원이 어제 쓴 글은 나는 왜 대통령실 발언에 맞서지 않았는가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네. 정무수석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모멸적 발언을 하는데 어떻게 그걸 가만히 두냐고 제게 화를 내신다.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저에게 화를 내신다. 또 어떤 분은 윤한연대를 왜 못 쓰냐. 오히려 윤핵관이 간신 맞지 않느냐며 강하게 맞서면 지지율 올라간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 자신에 대한 지지자들의 이제 요구 형태를 빌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네. 또 이번 전당대회는 여러모로 낯설다. 대통령실 비대위 선관위 모두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게 저만의 피해의식이냐 하면서 모두가 총선 승리보다 전당대회 승리만 생각하는 모습이 실망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사실상 이제 그 대통령실을 포함해서 이 친윤 진영을 전반적으로 겨냥하면서 좀 약간 뚜렷하게 좀 막판에 어떤 차별화 노선을 깨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에서는 이 자꾸 대통령을 당내 선거에 끌어들이는 것은 이제 맞지 않다 이런 취지로 오늘 그 익명 관계자를 통해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때는 윤심은 없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장해찬 후보, 이준석 전 대표 사이에 지금 설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과거에 뭐 동호회 활동이 또 문제가 됐다고요? 네, 오늘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그 장해찬 후보가 지난 2013년 그 페이스북에 팀 스위프트라는 그 동호회 모임을 만들어서 운영진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이 일반 도로에서 뭐 레이싱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굽이길에서 좀 빠르게 질주하는 어떤 그 약간 그 운전 묘기 같은 행위를 하는 영상이 올라와 있던 걸로 알려졌고, 예. 장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후기 같은 글을 남기기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문제는 일반 도로에서 레이싱을 하는 건 불법이라는 건데요. 네.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회에 또 출마한 이기인 경기도의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장 후보의 사퇴를 오늘 토론에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장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불법은 전혀 없었다면서 친구들끼리 10년 전 동호회 활동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마약류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 모발에서 코카인과 케타민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특히 코카인은 3대 마약으로 분류될 정도로 중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마약류 대책협의회 위원인 박진실 변호사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진실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까지 검출된 마약이 4종류라고 하던데 어떤 마약들입니까? 예, 소변에서는 일단 대마 성분이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예. 모발에서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코카인은 상당히 중독성이 강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코카인은 이제 헤로인이나 필로폰과 함께 3대 마약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주로 그 중남미에서 코카인을 가지고 재배를 하는 마약인데요. 환각성이나 그 중독성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지 않았던 마약입니다. 국내에선 잘 사용되지 않았던 마약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코카인이 실제 우리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마약은 필로폰이거든요. 아, 네. 세계적으로는 대마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필로폰의 그 마약 사범으로 검거했을 때 예.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케타민은 가격도 다른 마약보다 비싸고 국내에 들어오기도 쉽지 않아서 많이 유통되지 않아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유아인 씨 모발에서 코카인이 확인됐다는 게 좀 충격인 것이죠. 아, 그렇군요. 이걸 어떻게 그 마약을 구할 수 있었느냐, 이것도 사실은 좀 수사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에서도 그 포렌식을 해서 예. 아마 핸드폰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누구한테 샀는지를 파악을 해야 될 거잖아요. 예. 뭐 지인한테 받았던 건지 또는 이제 본인이 직접 산 것인지, 그렇다면 판매한 사람을 일단 검거를 해야 코카인이 어떤 식으로 유통됐는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케타민이라고 하는 거를 좀 명칭을 듣고 이거 좀 낯설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일반 병에서도 네. 이게 사용이 되는 약물입니까? 예, 케타민도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됐던 프로포폴 과 마찬가지로 예.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시술에 그 마취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케타민이 요즘 젊은 층들이 클럽에서 즐기기 위해서 엑스터시랑 같이 사용하는 그런 약물로 쓰이기도 하고요. 예. 데이트가 안 간 약물로 수면제다 보니까, 마취제다 보니까 그렇게 또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상이죠. 요즘 최근에 일어나는. 그런데 우리 프로포폴이 한때 문제가 됐던 적도 있었잖아요. 연예인들이 프로포폴 그렇죠. 투약하고 이렇게 해서. 근데 그때도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게 병의원 차원에서 프로포폴을 관리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잖아요. 철저하게. 그럼 케타민도 역시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젊은 층한테 새어나가가지고 투약을 합니까? 예,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상적으로 병원에 가서 주기적으로 지금 이번 사건과 비슷하게 주기적으로 가서 프로포폴을 마치 그 시술을 받는데 네. 포함해서 사용을 하는데 예. 케타민 같은 경우는 불법적으로 유통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층들이 한 봉지에 얼마씩 해서 구입을 해서 엑스터시랑 그 불법 마약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사실 좀 생소한 약품이기도 하고, 근데 심각성으로 말하면 프로포폴보다 지금 케타민이 더 심각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불법 마약이 유통을 통제를 하지 못한다면 예. 점점점 젊은 20, 30대들이 클럽을 많이 이용하면서 소비하는 약물이다 보니까 예.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것이고 더 중독에 많이 빠질 수 있는 그 약물인 거죠. 네. 근데 이번에 수사기관이 아닌 식약처가 먼저 이상현상을 포착을 했다, 이런 얘기가 네. 있더라고요. 네네. 식약처에서 이걸 다 모니터링 하다가 지금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지금 현재 마약류 관리 통합 시스템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예. 마약류 취급업자들이 자신이 처방한 마약류를 보고하게 돼 있어요. 예. 지금 모든 마약류에 대해서 확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식약처에서 이 마약류 처방한 마약류에 대한 한 해에 한 1억 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양이 입력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거를 1년치 단위로 얼마나 지금
그 안전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준을 넘은 병원이나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과다 처방한 병원과 과다 처방받은 환자들을 식약처 마약류 관리 통합 관리 시스템에서 확인하다 보니까 네. 경찰이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 통합 관리 시스템에서 확인이 돼서 어느 정도 처음에는 경고를 하거든요. 예. 좀 안전 기준을 넘어선 양에 대해서는 처음에 그 병원에 대해서 예. 경고를 하지만 네. 두 번째 또다시 경고를 했음에도 제대로 그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을 때는 기본적으로 현장 점검을 가거나 행정 처분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과다 처방한 병원에 대해서는 너무 심각하게 많이 과다 처방됐기 때문에 고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아인 씨는 지금 뭐 프로포폴 상습 투약 뭐 이렇게 또 지금 표현하고 있던데 네. 투약 기간하고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년에 거의 100회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식약처 안전 기준으로 본다면 예. 간단한 시술이나 그 검사를 위해서 1회에 한 번 이상의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물론 환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더 많은 처방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런 기준을 고려했다 하더라도 너무 월등히 많은 처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의료 목적 외의 사용이라고 보여져서 고발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투약한 병원에서도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하나의 병원이 아니라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한 것이다 보니까 네. 그 병원도 이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프로포폴을 처방받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렇게 그 의사가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올 때 처방을 중단할 수 있지를 못한 상황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근데 약간 납득이 안 되는 게요. 이게 전산 관리가 다 된다고 하셨잖아요. 병원에서 네. 대장에다 기록한 다음에 늦게 올리거나 뭐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마약류를 처방한 것을 보고하는 것은 예. 마약류 그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이 환자가 이 병원에 오기 전에 다른 병원에서 마약류를 처방받은지를 확인하는 것은 예.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이란 게 또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의사가 거기에 접속을 해서 확인을 하고 이 환자가 지금 우리 병원 말고도 이렇게 처방을 받았네 그러면 자신이 처방하지 않고 중단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확인할 의무는 없어요. 공고사항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확인을 하지 않고 처방을 해주고 그래서 여러 병원을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횟수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도 또한 좀 허점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의사들에 대해서 강제로 의무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하자. 이거를 확인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자 이런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유아인 씨가 4종류의 마약을 투약했다고 하잖아요. 네. 마약에 중독되면 이렇게 여러 종류의 마약을 동시에 투약하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연예인들 중에 대마를 했다거나 예. 프로포폴 하나를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유아인 씨가 좀 4가지 마약류가 나와서 조금 충격이 더 컸던 건 사실인데요. 실제 현장에서 만나는 마약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마약을 좀 경험하죠. 처음에는 쉽게 대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예. 주변에서 케타민도 해봐, 엑스토시도 해봐 점점 이렇게 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거든요. 네. 물론 판매하는 사람들이 또 권유하기도 해요. 예. 자신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제가 만나는 그 마약 사범들은 다양한 마약을 여러 가지 종류의 마약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주 중독성이 좀 약한 거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점점 네. 중독성이 강한 쪽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일단은 마약이라는 게 내성도 생기고 금단 증상도 생기고 또 정신적 의존성, 육체적 의존성도 있다 보니까 점점 한 번 빠지게 되면 뭔가 더 다른 마약도 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는 마약 중독이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언론에 확인된 것은 모발에서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예.
뭐 몇 센치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모발은 한 달에 1cm 정도 자란다고 본다면 예. 확인된 모발의 길이를 몰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만 모발은 단지 한두 번에서는 확인이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좀 지속적으로 했을 때 모발에서 축적이 돼서 확인이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마약이 모발에서 확인이 됐다고 하니 조금 많이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느 정도 중독이 된 게 아닌가라고 예.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마약 투약 혐의가 나오면서 유아인 씨 과거 인터뷰 영상이 또 다시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 네, 중독 중독된 상태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과한 제스처를 한다거나 동일한 뭐 행동을 반복한다거나 이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이게 타당한 겁니까? 마약을 했을 때 일단은 그 약물에 취했을 때 사람들이 보통의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거든요. 뭐 동공이 커진다거나 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이 많아진다거나 행동이 느려진다거나 다양한 그 태도들이 좀 나오거든요. 행동들이. 네. 그랬을 때 지금 그 화면에 나왔던 이렇게 요즘 회자되고 있는 그 화면을 봤더니 조금은 그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여지는 있어요. 그럴 때 보통 프로포폴이나 케타민을 좀 투약했을 때 조금 어눌하기도 하고 그 마취제 종류니까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코카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그 각성이 되는 경향이 크거든요.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이렇게 본다면 뭐 다양한 그 표정이나 뭐 이렇게 말투에서 그렇게 의심할 여지도 없지 않아 있어는 보입니다. 저도 뭐 정확하게 그렇죠. 그 실제 마약을 한 상태의 사람들을 볼 때도 있지만 네. 꼭 이 마약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행동이 조금 정상은 좀 아닌 것처럼 보여질 여지가 많아서 마약으로 인한 그런 증상이 아닌가 하고 의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취자 2102님께서요. 네. 또 김한수님도 우려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연예인 마약 문제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받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만약에 네네. 유한 씨 같이 이런 정도의 마약 투약을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그 코카인에 투약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상습범일 때는 2분의 1 가중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다양한 마약을 또 하고 게다가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지금 의료 목적 외 사용으로 좀 과다하게 사용된 게 이게 인정이 된다면 네. 대마도 불법이고 뭐 이런 다양한 마약을 지속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뭐 징역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실형을 받을지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지는 여러 가지 정상관계가 또 반영이 될 것인데요. 예. 통상 반성을 한다거나 재범의 우려가 없고 본인이 치료 의지가 있다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처음부터 성실하게 응해서 사실대로 다 협조를 잘 했다거나 이렇다면 초범이기 때문에 개전의 정이 있다라고 봐서 또 선처를 해줄 여지도 있습니다. 네. 주변에 마약 중독이 된 사람들도 많이 접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마약 사건 수임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즘 최근에 마약이 많이 늘어났다. 우리 사회에 많이 유통되고 있다고 하는 지적이 나오는데 마약 근절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지금 그 10대 마약 사범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예. 지난해도 한 450명 이상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통계치로 이렇게 보면 암수율이라는 걸 계산합니다. 네. 그러면 한 28 내지 30으로 잡으면 그 비율을 한 15,000명 정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마약 사범이 작년에 검거된 게 18,000명인데 암수율을 계산하면 50만 명 정도가 실제로 마약 사범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만큼 심각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마약이 중독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마약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 지금까지는 여기에 대한 예방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기심과 주변에 그 권유에도 금방 유혹에 빠져서 마약을 경험하는 일이 많고 결국 중독에 빠져서 헤쳐나오기 다시 빠져나오기 힘든 이런 그 악순환을 반복했는데 알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최대한 10대 20대들에게 마약을 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좀 다방면에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 알겠습니다. 또는 경로를 통해서 마약류에 대한 예방 교육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거는 한번 경험한 중독자들에 대해서는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네네. 양지로 나와서 뭐 처벌이 좀 두렵긴 하지만 좀 선처를 해주면서 재활하고 치료받아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좀 사회에서는 더 바람직한 상황인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박진실 변호사였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경향신문 박병렬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행동주의 펀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이 행동주의 펀드가 어떤 건지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요즘 경제뉴스 보시면 그 행동주의 펀드 관련돼서 아마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는 네. 아마 그런 상황일 텐데요. 우리가 이제 행동주의 펀드다라고 해서 어떻게 공식적으로 따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그 일반적인 그 사모펀드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통상 그 사모펀드라고 생각을 하면 그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펀드를 만든 다음에 이걸 이제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투자한 그 종목이 이제 오르면 수익을 내는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이런 이제 사모펀드들은 이제 그래서 될 만한 기업들을 선별을 한 다음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수동적으로 사실은 좀 그동안 지켜보는 이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주의 펀드는 그냥 내가 투자한 주식이 잘 돼서 오르기를 지켜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지분만큼 참여를 해서 이사회까지 들어가서 직접 이제 수익률을 높이려 한다라는 게 조금 다릅니다. 배당을 직접 확대하라 요구하고요. 네. 또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또 이사진을 바꾸라 한다든가 심지어 최근에는 뭐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분할까지 요구를 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환경이나 기후 문제에 더 투자하라 이렇게 이제 요구하기도 하는데 글자 그대로 수동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행동을 하는 펀드라고 해서 이런 종류의 펀드를 우리가 크게 불러서 행동주의 펀드다 이렇게 지금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근데 행동주의 펀드가 뭐 보통 그 지분을 한 10%, 20%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분은 한 자리 숫자일 텐데, 근데 기업들이 너무 겁먹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지금 보면 이제 1998년에 그 개정상법에서 이제 주주제한권이라는 게 도입이 됐는데요. 네. 이 내용을 보면 의결권이 있는 지분 3% 이상을 확보하거나 이제 상장사의 경우는 주식 1%를 6개월 동안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네. 이제 주주총회에서 주주 제한을 할 자격이 생깁니다. 네. 심지어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0.1%만 갖고 있어도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이 이사회에 가가지고 겨우 1%밖에 안 되는 주식으로 예. 표대결을 벌이면 이거 뭐 사실 상대가 되지 않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제 그 기업들이 힘들어하느냐? 이제 요거는 바로 이제 그 기업들의 약한 고리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면 오너 자체가 적은 주식으로 좀 제왕적인 좀 불투명한 이런 그 기업 경영을 해온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가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제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 네. 여기 이제 설득력이 있을 경우에 여론이 쏠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호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주주 배당 등을 확대하면서 수익을 우리가 보장해주겠다 이러니까 이제 소액 주주들도 동의를 하면서 뭉치게 되면서 갑자기 이제 힘을 얻게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예. 결국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뭐 주주들에게 배당도 좀 적게 하고 기업 운영도 불투명하게 하고 하여튼 이런 약점이 많다 보니까 요것들을 살짝만 건드려줘도 지금 우리 기업들이 화들짝 놀라게 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 강성부 그 KGCI 대표가 한 말을 네. 보면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가장 많은 가치가 묻혀 있는 이런 보물 창고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요거 잘 캐내면 이렇게 좋은 근광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약점이 많은 기업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가 반응은 어떻습니까? 좀 호의적입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 결국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연결이 되면서 예. 우리 주식
시장이 좀 활성화되는데 힘든 그런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게 대체적인 증권가들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와서 이런 우리가 이제 부족한 점을 건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우호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기업들이 이러한 이제 행동주의 펀드의 요구에 응답을 해서 지배 구조 좀 더 개선하고 주주환원 확대하고 또 회계를 이제 좀 더 투명하게 만든다면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들도 국내 주식시장에 더 들어오고 주식이 좀 더 활성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권가들이 볼 때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를 하고요. 또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행동주의 펀드가 건드리는 것마다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네. 일단 뭐 나쁠 것이 없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도 행동주의 펀드가 처음 시작을 했던 것 같네요. 네, 그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이라는 이 행동주의 펀드가 지난해 SM 그리고 이제 이 SM을 만들었던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이제 그 계약 관계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했습니다. 네. 이수만 그 총괄 프로듀서가 그 개인 회사인 그 라이크 기획과 SM이 계약을 해서 일정 부분에 계속해서 이제 저작권, 수수료 같은 것을 계속 이제 넘긴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온라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폭로를 했는데요. 이것 이후에 이제 현 SM 경영진이 이 이전 총괄을 퇴진시키기 위해서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를 끌어들였고요. 예. 여기에 또 이전 총괄이 반발하면서 하이브를 끌어들이면서 지금 싸움이 아주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주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하이브 쪽에서 이것도 SM이 또 무리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공개 매수, 주식을 공개 매수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 또 금감원 쪽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 얘기를 하면서 점점 이 문제 지금 판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KTNG도 행동주의 펀드가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그 플래시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 연대라는 쪽인데요. 예. 여기에 지금 KTNG의 경우는 지금 담배도 팔지만 또 자회사로 인상공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인상공사 분할 상장해라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주당 배당금 높이고 자사주 매입하고 분기 배당해라 지금 계속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KTNG가 이 안건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 주주총회에 상정하지 않겠다 이러니까 이제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했는데 지금 오늘 나오는 얘기는 KTNG가 이 중에서 아마 인상공사 분할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을 제외한 나머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KTNG 입장에서는 이 담배 인상공사를 분리하는 것은 이 주주 제한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네. 계속해서 지금 행동주의 펀드가 또 공격을 하다 보면 또 상황이 어떻게 튈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한 기업을 그냥 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게 행동주의 펀드라는 얘기인데 지금 해외에서는 어떻습니까? 해외에서도 이렇게 행동주의 펀드가 영향력이 큽니까? 네, 최근에 가장 주목받은 게 인도였죠. 그 인도의 아다니 그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인도의 에너지, 물류, 광업, 가스 이런 그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을 사실상 독점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 아다니 그룹의 회장인 그 아다니 회장의 경우는 한때 세계 2위의 부자까지 올랐는데 얼마 전에 힌덴버그 리서치라는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아다니 그룹은 막대한 부채를 끌어와서 주가를 조작하고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이런 폭로를 했는데요. 이 회장 일가의 경우는 조셉 피처의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이 주가 조작 그리고 자금 세탁에 관여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 폭로가 나오자마자 바로 한 달 만에 이 그룹의 시총 지금 76%가 지금 사라졌고요. 예. 이 주식이 그 폭락을 하면서 인도 전체의 또 그 증시도 같이 이제 흔들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인도 증시가 참 잘 나갔는데, 하지만 아다니 그룹을 보니까 이 역시 인도 그룹들의 회계 불투명성 그리고 이제 그 가족 경영, 정경유착 역시 문제가 있구나라는 게 또 투자자들이 인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인도 증시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빠졌었습니다. 제2의 테슬라로 불렸던 미국 수도 트럭 업체 니콜라. 여기도 비슷한 상황을 겪은 거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힌덴버그 리서치가 바로 폭로를 했었는데요. 예. 사실 니콜라가 되게 잘 나갔었죠. 말씀하신 것처럼 제2의 테슬라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수소 트럭 쪽으로 아주 시총이 한때 포드를 뛰어넘을 정도였는데. 하지만 이 힌덴버그 리서치가 이 니콜라가 지금 수십 가지 거짓말로 사기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면서 폭로를 했었습니다. 예. 한마디로 지금까지 니콜라가 홍보한 것과
다른 이제 기술력을 지금 갖고 있다. 그러니까 충분한 수소에 관련된 기술력을 갖추지 않고 있다. 이걸 폭로하면서 네. 주가가 지금 폭락을 했는데요. 니콜라 여전히 지금 그 여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단한데요. 그렇게 보면. 근데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서 뭐랄까요, 명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논란이 예전부터 좀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네. 배당을 너무 많이 요구하니까 배당을 해주려면 돈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행동주의 펀드 선입니까 악입니까? 네, 이거 사실 행동주의 펀드 자체를 우리가 지금 선이냐 악이냐 가르기는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행동주의 펀드 자체 목적이 이제 자신들의 수익률이거든요. 이 사모펀드로서 자신들에게 투자한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의 경영 개선이라든가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또 심지어 기업 분할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약점이 있는 기업들은 실제로 이제 경영이 개선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투명성이 높아지는 이제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네. 하지만 만약에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악의적인 공격을 당할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도 이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은 기회면서 동시에 위기가 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지금 행동주의 펀드가 문제 제기하는 기업마다 주가는 대체적으로 오르는데요. 요거 보고 뒤따라 들어갔다가 예. 만약에 어떤 상황이 해결이 되면 또 이 주가가 폭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이런 위기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조심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어느 정도 만약에 우리 기업들이 정상화된 이후에는 부작용이 좀 더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주의 펀드들의 어떤 폭로 같은 것들이 예. 공매도에 이제 악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우리가 또 좀 잘 지켜봐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행동주의 펀드 이거 괜찮은데 한번 나도 투자해볼까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투자한다고 되는 건 아닌 거죠? 네, 이거 지금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 지금 공모로는 이제 할 수가 없고요. 예. 이게 별도로 보면 이제 은행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어떤 자산 운용사를 통해서 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제 자금이 있는 분들을 한해서 이제 사모펀드를 모은다 이런 이제 그 공고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예, 걸 예. 얘기를 합니다. 예. 이제 그때 하면 이제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약간 그림이 똑같은 느낌이 좀 있기는 한데요. 하여튼 우리 증시에 또 우리나라 기업의 좀 기업 건전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경제읽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강원도와 경상도를 중심으로 건조경보 및 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서울 등 서쪽 일부 지역에도 건조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전국적인 비 예보가 없이 맑고 건조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강원도 산지는 순간 풍속 초속 25m 안팎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지역도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계속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오후에는 점차 구름이 많이 낀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철원, 제천, 의성, 영하 7도 등 오늘보다 더 내려간 곳이 많겠습니다. 광주, 대구는 영하 2도, 서울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 오늘보다 3도에서 7도가 더 오르면서 내륙 지역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이상 매우 크겠고 경상권 내륙은 20도 안팎까지 일교차가 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인천 9도, 서울, 제주 11도, 대전, 세종, 부산 13도, 광주, 울산 14도, 대구 16도, 강릉은 17도가 예상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1도, 습도 61%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건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해 213시간 43분 동안 산림 2만여 헥타르를 태우고 꺼진 울진 삼척 산불 기억하십니까? 1986년 이후 가장 오래 지속된 산불이란 기록을 남긴 이 끔찍한 산불이 발생한 지 이틀 뒤면 1년을 맞게 됩니다. 지난해 산불이 시작된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를 사흘 전 기자가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로 울창했던 야산은 검은 봉투를 뒤집어 쓴 흉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고요. 축구장 2만 182개 면적의 불에 탄 산림에서 실시되고 있는 긴급 벌채 작업으로 골짜기엔 전기톱 굉음 소리만 가득했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만난 주민들의 표정에서는 좀처럼 희망의 빛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피해 면적이 너무 넓어 산림 복원에 최소 30년 정도가 걸릴 것 같다. 조상 대대로 키워오던 금강소나무가 잘려나가는 걸 볼 때마다 참담한 심정이라는 주민의 말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느끼게 해줍니다. 산불 이전까지 울진의 송이 농가 500여 곳은 흉년에도 매년 12톤 이상을 수확했지만 지난해 가을에는 2톤에 그쳤고 송이 축제도 기약 없이 취소됐다고 합니다. 울진에는 이재민 164가구가 아직도 임시조립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빨리 집을 지어 나가고 싶지만 이제서야 불에 탄 집을 철거하고 집터를 닦는 공사가 끝나서 앞으로 1년은 더 임시주택에 머물러야 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어민들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울진한 연안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은 산불이 난 직후부터 물고기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산불이 난 뒤부터 남대천을 비롯해 울진의 하천을 따라 불에 탄 나뭇가지와 시커먼 잿물이 바다로 흘러들어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울진군은 2차 피해에 대해 조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난히 가뭄이 심각한 올봄, 벌써부터 산불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누군가가 차창 밖으로 무심코 버린 담뱃불 하나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낳는다는 생각으로 산불 조심, 또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공기업 협찬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신성우의 서시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 들어오고 있는데요. 9323님, 산불이 나면 검게 그을리고 타다 남은 나무들의 모습도 안타깝지만 그 숲에서 수많은 동물, 식물들도 사라져 연쇄적인 피해가 나타나죠. 우리 인간도 생태계의 일원일 뿐이라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이 우리가 재난을 당했을 때만 이렇게 하찮고 작은 존재였나? 뭐 이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 가지 않는데 우리는 너무 무시로 오만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특히 산불 보면은 한번 불이 나는 모습 보면은 정말 무섭잖아요. 근데 사흘 전에도 경북의 한 7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거든요. 예천 산불은 큰일 날 뻔했어요. 17시간 타다가 꺼졌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아마 그런 소식이 들릴 것 같아서 정말 걱정됩니다. 올해는 정말 대형 산불 안 나고 지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주변 분들한테도 조심해달라고 꼭 당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에서 사상 최악의 열차 충돌 사고가 발생했어요. 보통 우리가 양쪽에 마주보고 달려오는 자동차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위험하고 일촉즉발의 상황에 대해서 그렇죠. 쓸 때 그런 말을 쓰잖아요. 네. 그리스 북부에서 밤늦게 발생한 열차의 정면 충돌 사고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양쪽의 열차가 최대 시속 160km로 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면 충돌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직전에 라리사역을 출발해서 템페시의 터널을 통과한 이후에 마주오던 화물차와 열차가 충돌을 했는데 화물열차도 데살로니키에서 라리사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었고 여기는 철판하고 건축자재가 실려 있었는데요. 이번에 열차의 기관부를 포함해서 1, 2호차는 형체를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됐고 3호차는 탈선을 한 상황입니다. 이 열차 안에는 350여 명 정도의 승객과 승무원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정확한 사망자 숫자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인데 외신 보도를 열차가 불에 타서 좀 철만 남은 철골 구조만 남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 빨간 불길이 멀리서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사망자 집계된 건 48명 이상이 사망했을 것이다. 최소 48명이 숨졌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350명 중에서 지금 60여 명 가까이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6명은 중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200명 정도는 경상을 입어서 데살로니키로 이동 지원이 된 상황인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승객 50명에서 60명 사이는 생사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인명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확한 희생자 파악도 안 되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충돌이 있으면서 1, 2호차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안의 온도가 섭씨 1200도에서 1500도 정도 되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열차 밖으로 이탈된 희생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 난 지점에 30-40m 떨어진 곳에서도 희생자가 발견되기도 했던 상황이어서 네. 사실 수습이 다 끝나봐야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보통은 열차 신호 제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열차 사고라고 하면은 탈선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를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면으로 열차가 두 개가 충돌할 수가 있습니까? 네, 이번에 언론사가 입수한 사고 당시의 역무실과 기관실 간의 대화 녹취록을 보면 정말 기가 차는 상황인데요. 열차가 안전벨트가 없지요. 그만큼 사고가 자주 나는 교통기관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열차는 안전벨트가 있는 열차는 없대요. 왜냐하면 정해진 선로를 달리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이번 열차의 사고는 정해진 선로를 벗어났기 때문인데 왜 벗어났는가? 안전벨트가 없을 정도로 사실 일어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운 교통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후진국형 인재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역 안에서 이제 열차가 정체가 되니까 라리사 역장인 A 씨가 그걸 해소하려고 여객 열차한테 선로를 바꾸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복선인데 상행과 하행이 엇갈려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 있는 열차가 같은 선로를 이용하게 됐고 여객 열차가 통운하를 통과한 직후에 화물 열차가 오면서 피하지를 못해서 이제 사고가 벌어진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녹취록을 보면 여객 열차의 기관사가 라리사역 듣고 있습니까? 라고 교신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라리사 역장 이번에 체포된 사람이 듣고 있다. 그리고 빨간색 출구 신호등을 통과해서 네이오포로이 다 그 지역 이름입니다. 네이오포로이 입구 신호등 쪽으로 들어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기관사가 제 차 가도 됩니까? 역장이 가세요 이렇게 답을 했는데 선로를 변경하기 위해서 키를 돌렸지만 작동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선로 변경이 안 됐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그리스가 재정 상태가 어렵다는 건 많이들 알려진 상황인데 철도 전문가가 얘기하기로는 철도의 신호등 역할하는 신호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관사들은 역장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들이 이제 그리스에는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테네에서 데살로니키 네트워크 전체에서 모든 신호를 수동으로 주고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신호가 엇갈리면 사람이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열차의 신호 제어 시스템이 이게 굉장히 기술력이 필요한 거라고 그래요. 우리 근데 KTX나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으로 수출도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시스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는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게 잘 관리가 안 되니까 서로 이제 통신을 통해 가지고 그 어떤 선로를 탈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 왔는데 이 실수하는 바람에 그냥 서로 정면 충돌하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지시를 했는데 키 선로 변경이 되지 않아서. 근데 사고 희생자 대부분이 대학생이라고 해서 더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네요. 네, 사고 희생자들이 카니발 축제에 참가했다가 귀가한 대학생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열차 승객의 3분의 2가 대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화상을 입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렇게 섭씨 온도 갑자기 올라가게 되고 화재가 발생한 상황이었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 연락이 안 되면 달려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스 최악의 철도 인명사고인데다가 너무 젊은 친구들의 목숨을 앗아간 상황이니까 그게 인재로 발생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신이 지금 차츰 분노로 바뀌고 있는데요. 수도 아테네에서는 정부의 부실 대응과 원인 규명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는데 실제로 일부는 경찰과 충돌을 빚기 시작했고요. 그리스 철도 노조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그 현대적인 안전기술 도입을 오랫동안 요구했지만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번 참사가 벌어졌다라고 하루 동안 파업 선언을 했고요. 시민들도 후진적인 철도 운영과 관리 태만을 질타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스 정부가 3일까지 국가 애도기간으로 선포를 했고 사고 현장 주변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장이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가 되고 그리스의 교통부 장관도 사고 직후에 사임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열차 사고들이 간간히 발생하잖아요. 네, 최근에 제가 몇 번 전해드렸습니다. 발생하고 난 다음에 우리도 역시
뭐 돈이 없다 이런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그렇죠. 관리할 사람이 부족하다. 네. 뭐 아니면 정비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네. 이런 사고가 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네. 정말 우리도 바짝 긴장하고 열차 점검이라든가 또 인력 관리 좀 잘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겪은 일이긴 하지만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새 학기를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이후 4년 만에 정말 대면 입학식을 치렀다 하네요. 네. 이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있고 나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또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매일 아침 등교할 때 실시하는 발열 검사, 급식실에 칸막이 설치 운영 여부도 교장 선생님이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학교에서는 대부분 급식실 칸막이와 발열 검사를 위한 체온 측정기를 치우기도 했습니다만 우선 이제 다들 마스크를 벗는 것 자체가 고민인 거예요. 그쵸, 고민. 네, 되죠. 왜냐하면 네. 부모님 입장에서도 학생들 입장에서 다 같이 모여서 여러 명이 함께 움직이는 단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네. 의무는 없지만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학부모님들도 입학식에 참여를 하셨다고 하고요. 저도 이제 알람을 받는데 가급적이면 착용해 주셨으면 하는 뉘앙스의 알림 분들이 오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 재량 아예 이제 자율적으로 움직이시니까. 하시되 가급적이면 착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뉘앙스가 느껴지는 거죠. 말하자면 학생들이 사전에 마스크 착용 권고를 했고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안내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면식이니까 그렇다고 예전처럼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예. 그럼 이제 인사를 하시잖아요. 예. 새 선생님 소개하잖아요. 그럴 때는 마스크를 좀 벗어달라고 사회자가 얘기를 해서 마스크를 벗었는데 환호랑 박수를. 왜냐하면 선생님들의 눈만 볼 수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그러네요. 학교 입학한 이후로 선생님들 진짜 눈만 보고 있었겠는데요. 학생들이? 초등학생이 아니면 얼굴을 한 번도 제대로 이렇게 벗는 걸 못 보고 졸업한 중고등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요, 4년 만에 그럼요. 대면 입학식이 열렸으니까. 그런데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불안해서 아이들한테도 마스크를 쓰라고 하고 선생님들도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마스크 벗는 게 익숙치가 않아서 어색한가 봐요. 그래도 그동안에 뭐 체육 수업이든 뭐 왠지 뭐랄까요? 그 음악 수업 같은 게 마스크 벗으면 그렇죠. 안 된다고 또 얘기하고 네. 했잖아요. 벗었다 썼다 이것도 반복해야 됐을 거고 또 무엇보다도 밥 먹을 때나 이럴 때도 너무 불편하고 친구하고 대화도 제대로 못했을 텐데 학생들이 되게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게 쓰다가 벗어보면 이런 세상이었구나라는 걸 다시 새삼 느끼게 되잖아요. 네. 저도 꼬마랑 가다가 이제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벗어봐. 얼마나 시원하잖아요. 와, 엄마 너무 좋다 이러거든요. 아니, 거꾸로 저는 어제 그거 느꼈는데 갑자기 날이 추워졌어요. 보온이 되는 느낌도 있다. 그것도 되게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꼭 해야 된다라는 것과 할 수 네. 있다는 건 좀 차이가 있으니까요. 네. 근데 친구들이 노래방도 요즘 그때 이 코인 노래방에 되게 청소년들이 이제 그래도 뭐 시험 끝나고 이렇게 스트레스 푸는 데 때문에 전혀 이제 갈 수가 없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그런 것도 가볼 수 있을 거고요. 수학여행 못 간 친구들도 많이 소풍 체험학습 다 못 갔었잖아요. 예. 그런 거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노래 부르는 연습은 그냥 아예 불가능했었는데 이제 뮤지컬 수업도 있고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수업들도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은 참 좋을 텐데 근데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가리고 있다가 벗는 거를 약간 두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대요. 이게 늘 쓰고 있다가 벗으면 약간 옷을 제대로 안 갖춰 입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미안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저도 가끔 그래요. 아마 그 비슷한 느낌 갖는 분들 꽤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여기서는 벗고는 싶은데 이게 벗는 그쵸? 게 맞는 건가 하는 예. 거 아직도 약간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떤 친구는 벗고 싶어서 다른 친구들이 다 쓰고 있으면 그땐 그렇죠. 또래 집단이 진짜 중요할 때라. 맞아요. 예. 약간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예, 지난 쓸 때도 4년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나저나 코로나19 확진자라든가 유행세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 7차 유행이 지속적인 상태로 감소를 하다 거의 종료된 상태라고 봐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지난 24일부터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0,000명 아래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참 다행이죠. 그런데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건 어쨌든 단체 생활을 하면 독감이든 뭐든 빨리 감염될 수 있는 환경인데 2, 3주 정도 지켜봐야 될 수 있는데 그 동안은 조금 반등이 될 수 있지만 유행이 시작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남아있는 방역 조치들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그 병원 같은 곳이나 아니면 그 대중교통에서만 쓰게 돼 있잖아요. 요거랑 지금 확진했을 때 7일 격리 의무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미 이제 많이들 알았고요. 감염이 돼서. 네. 그리고 실제로도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마스크를 지금도 착용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조심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에서는 이제 5월 실제로 이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에 병원이나 뭐 이런 데서도 전면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취자 양주원님께서요. 오늘 우리 아들도 중학교 1학년 입학했어요. 아들이 오늘 학교에서 친구 만난 얘기, 담임 선생님 얘기하느라 저녁 시간에 얼마나 쪼잘대든지요. 첫날 학교에서 잘 보낸 것 같아 기분 좋습니다. 지금 자고 있는 모습도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어요. 자고 있을 때가 제일 이쁘기도 하죠. 계속 이쁘게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사춘기가 안 온 것 같긴 한데요. 네. 근데 그동안에 마스크 착용하고 또 챙기고 이러는 게 얼마나 번거롭고 불편했겠어요. 맞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벗을 수 있는 시기가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찬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세종의 한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3.1절 태극기 개양 대신 일장기를 내걸었어요. 이것 네. 때문에 뭐 지역 주민들이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 얘기 하시면서 도대체 그걸 어디서 샀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 국기가 아니잖아요. 예. 그 아무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다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7층 베란다에 국기 개양대에다 태극기 대신에 일장기를 건 겁니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나와서 휴대전화로 증거 사진을 찍고 맹비난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광복회 회원들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얘기를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세종시하고 그 경찰에도 민원 전화가 수없이 빗발쳤다고 하는데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하루 종일 민원 전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왜 3.1절 날 일장기를 걸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일 때문에 오히려 태극기 달기 운동을 하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거기 이제 일장기를 걸어서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는 그럼 일장기가 걸렸으니까 우린 태극기를 한 달 동안 걸자. 자발적으로.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집주인이 누구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입주 당시에는 한국인 이름으로 이사를 왔는데 지금은 일본어로 된 문패를 걸고 있었기 때문에 예. 한국에서 태어난 일본인이다. 뭐 이런 소문들이 있었어요. 네. 세종시에서는 확인이 안 된다고 했는데요. 한 언론과 통화에서 한국인이라고 밝혔고 한국과 일본이 협력 관계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걸 지지하기 위해서 일장기를 걸었고 3.1절을 폄하하거나 왜곡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싫어서 걸었다. 뭐 이런 얘기가 커뮤니티에 그렇게 이제 말을 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일부 이제 알려지기도 했었는데 한국이 네. 싫다고 말한 적이 결코 없다는 겁니다. 앞뒤 상황이 다 잘린 왜곡 보도가 나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오전 8시 30분부터 일장기를 개양을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폭언과 욕설이 이어졌고 경찰도 등장을 해서 국민 정서에 반하니까 일장기를 내리면 좋겠다고 권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우리 집에 와서 욕설하고 이렇게 한 게 더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는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니까 제재를 해달라고 하니까 경찰에서 검토해 보겠다라고만 했다고 하네요. 네,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주한 일본 대사관 앞을 이제 가게 되거든요. 네. 가면 비슷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 낯선 장면이 제 입장에서는 낯선 장면이 아니어서 일장기를 뭐 자연스럽게 흔드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우리 사회에 좀 고민거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가 하면 세종과 충남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일부가 훼손되는 일도 있었어요. 네. 세종 호수공원의 평화의 소녀상이 춥지 말라고 털모자고 망토를 씌워놨는데 자세히 보니까 쓰고 있는 모자에 2군데 망토에 뭐 서너 군데 찢어진 자국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 이 충남 홍성군에도 있는데 여기도 훼손이 계속돼서 뭐 이마, 뺨, 뭐 얼굴 이런 데 사정없이 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종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누군가 고의로
소녀상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장을 냈는데요. 시민들이 이걸 보면 참 씁쓸할 수밖에 없죠. 굉장히 분노가 치밀고요. 소녀상을 망가뜨리는 의도가 무엇이든 가지 그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인터뷰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소녀상을 훼손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네. 그 CCTV가 있다면 금세 좀 특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언제 훼손됐는지조차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만 빨리 발견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우리 사회 여러 가지 단면을 보여주는 일들이 아닐까 싶네요. 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지난해 자녀의 학원비로 쓴 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 학생 학원비 지출이 통계 작성 대상은 1인 이상의 비농림어가에서 농림어가까지 포함해가지고 2019년부터 통계를 잡았는데 그 이후에 최고 금액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학생 학원비 지출이 월 평균 36만 3,641원이고요. 이게 2021년보다 18.3%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하실 분도 계실 텐데 네. 안 보내는 집도 있으니까 평균은 내려갈 수 그렇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학원비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통계가 개편하기 전에는 월 20만 원대 초반이었는데 지난해 초중고등학생 학원비 지출이 사상 최고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물가도 올랐지만 그러네요. 코로나 때 학력 격차가 커지다 보니까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학원비를 지출하는 학부모들 사이에 사교육 수요가 증가한 것은 아닌가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교육비 줄이겠다고 하는 정부 대책이 나오곤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강간무소식이에요. 사교육은 당연히 많은 거라는 생각이 퍼지는 거 아닌가 또 싶기도 한데요. 네. 이게 맞는 건가. 그러면서도 모두 따라가야 되는 이런 현실도 그렇죠. 좀 씁쓸하기도 하네요. 네. 자, 오늘 밤 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매주 목요일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 오늘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평범하지만 공연계에서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다시 하고 싶습니다. 평범하지만 공연계에서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안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작부터 웃음을 이렇게 주시는. 예. 의도된 거였죠? 예, 의도된 거였습니다. 예, 철저히 계산된 멘트. 그럼 자, 인사말 들을 때 오늘 공연은 어떤 공연일까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잖아요. 예. 평범, 괜찮은 사람. 예. 이 두 글자가 딱 귀에 꽂혔는데요. 예. 제가 유치하는 게 맞습니까? 네, 정확하시죠. 힌트가 몇 개 없었으니까. 제가 연극을 한 편 준비했는데 오늘은 그 연극 아마데우스라는 작품을 하나 갖고 왔거든요. 네. 예. 모차르트.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평범하다고 인사를 드렸는데 예. 이 연극의 제목이 아마데우스니까 예. 아마 모차르트를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사실 이 공연의 주인공은 아마데우스와 항상 함께 이야기되는 인물이 있잖아요. 살리에리라고. 예. 이 살리에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작품 자체가 살리에리에 대한 얘기예요? 예, 아마데우스라는 제목인데 예. 공연을 보고 나면 살리에리의 이야기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마 살리에리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모차르트처럼 천재 같은 음악가에 가려진 비운의 음악가 이렇게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공연을 보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천재가 아닌 약간 평범한 사람. 네. 사실은 평범하진 않죠. 대단한 음악가긴 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평범한 사람에 대한 그 심적인 공감이 가기도 하고 감정이 이입되기도 해서 오늘 인사말을 제가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아마데우스는 영화 때문에 네. 더 뭐랄까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영화가 너무 파급력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제목 처음에 아마데우스 본 다음에는 영화가
제일 먼저 떠올랐거든요. 예. 이 영화가 만들어진 해가 1984년이에요. 84년이요? 네. 벌써 40년이 돼가는 영화인데 예. 이 영화의 화제성이 정말 대단했었죠. 근데 이제 그 이야기 들어보면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에 대한 이야기는 많았는데 예. 그런 이야기들 중에서 살리에리와 모차르트의 관계에 집중해서 대중들한테 인상을 남겼던 대표작이 바로 이 작가 피터 셰퍼라는 사람이 완성한 아마데우스거든요. 이 1984년에 만들어진 영화도 이 원작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아, 애초에 영국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영국을 영화로 만들었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영국이 만들어졌어요. 이 영화는 모차르트의 이야기에 거의 집중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연극은 사실은 살리에르가 주인공인 작품인 거죠. 희곡인 거죠. 근데 네. 아마데우스는 네. 아카데미상도 받지 않았어요? 아카데미상을요. 그냥 받은 것도 아니고 네. 84년도에 영화가 만들어지고 85년도에 11개 부분에 노미네이트되고 예. 8개 부문인가 수상했던 작품이고요. 쑥스럽네요. 네. 근데 영화가 그렇게 상 받아서 연극은 어떻게 된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연극은 79년도에 올려졌고요. 예. 이 연극을 만든 이 희곡을 쓴 피터 셰퍼라는 작가가 에쿠스라는 연극도 썼던 작가거든요. 예. 에쿠스, 아마데우스 둘 다 토니 어워즈를 수상했고요. 그리고 이 피터 셰퍼라는 작가가 영화를 각색을 했어요. 예. 그래서 아카데미상에서 각본상, 작품상도 또 받고요. 그러니까 뭐 상이란 상은 뭐 죄다 받은. 그게 굉장히 특이하네요. 왜냐하면 네. 연극을 올리고 난 다음에 그 작가가 영화도 만들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 작품을 계속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작가는 나중에 그 대영제국 훈장도 받고요. 기사자기까지 받았던 인물이고요. 이분이 이제 2016년에 타계하시면서 영국 국립극장에서 다시 연극 아마데우스를 올렸는데 이분의 작품이라는 얘기를 이제 다 알고 전성 매진되고 화제가 됐었던 작품입니다. 네. 근데 영화하고 연극은 좀 다르지 않아요? 예, 다르죠.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영화는 그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아까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연은 주인공 그러니까 그 왜 타이틀로 이렇게 올라가면 주인공이 그 가장 먼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 살리에리가 가장 먼저 올라가요. 그러니까 살리에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살리에리 증후군이란 말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저도 어디서 분명히 들어봤는데 이 얘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게 천재성을 가진 주변에 이제 뛰어난 사람들 때문에 질투, 뭐 시기, 이제 열등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증상을 이제 저희가 살리에르 증후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알고 보니까 1984년도 그 영화 이후에 이 말이 등장을 했고 영화가 대흥행을 하면서 이 말이 널리 퍼져서 사용이 그렇게 많이 되게 된 그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사실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건데 네. 그 말의 어원까지 그냥 다 쫓아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리에리 증후군이 여기서 시작됐다고 하니까 또 신기하기도 하네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뭐 저도 느끼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안 대표님도 좀 일상적 생활에서도 느끼지 않나요? 저는 그 매번 숨 쉴 때마다 그렇게까지 아니 이게 제 공연을 제가 처음에 시작한 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거의 공연 일을 시작했는데 네. 꽤 오랫동안 공연 일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그 오래된 경력에 상관하지 않고 천재적인 프로듀서가 나타나거나 신생 제작사가 나타나서 네. 작품을 만들면 뭐 작품 뭐 그 정도 어느 정도 만들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대단한 작품을 만들고 흥행까지 성공시키면 난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경력이 난 많은데 네. 경력도 굉장히 짧은 사람이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작품도 기가 막히게 만들고 광고도 멋지게 하고 흥행까지 성공하면 약간 그런 열등감이 느껴지게 되죠. 하지만 저는 이제 뭐 그런 데서 실망하지 않고 이 살리에르도 사실은 대단한 그러니까 음악가로서 그 당시에 최고의 직위까지 올라갔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살리에리 증후군을 좀 다르게 해석해서 성실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최고까지 올라갈 수 있다. 단 주변에 천재적인 사람이 나타나면 거기에 상실감만 갖지 말고 자극받아서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애써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이런 증후군 있어요. 그러세요? 저도 있고요. 예.
제 집에 계시는 분한테 계속 야단 맞고 그러면 제가 그런 느낌 받습니다. 네. 집에 계신 분이 그럼 천재 모차르트시고. 예, 약간 좀 그런 끼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듣고 있길 바랍니다. 네. 자, 작품 소개도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네. 제가 보통 줄거리 소개를 해드리면서 공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 줄거리 소개를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얘기는 아주 명확한 얘기예요. 저희가 알고 있는 얘기. 그러니까는 정말 성실하게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신에게 충성하고 자기한테 금욕 생활을 스스로에게 강요하면서까지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던 살리에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천재 모차르트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모차르트의 음악을 단숨에 알아보고 알아듣게 되고 이 질투와 시기 때문에 약간 파멸하는 것 같은 느낌의 길로 가는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극인데요. 제가 줄거리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공연을 봤기 때문에 아주 강렬하게 인상이 남았던 장면들 몇 장면을 소개해 드리는 것이 좀 더 어떨까 싶어서 오늘은 좀 그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뭐 첫 장면은 어떤 겁니까? 제가 강렬하게 남은 장면들이 몇 장면 있는데요. 첫 장면은 그 오프닝 장면이에요. 공연이 시작하자마자. 공연을 시작하면은 그 아주 어두운 상태에서 시작하거든요. 막이 다 내려가져 있고 어두운 상태에서 한쪽 그러니까 객석에서 바라보기에 오른쪽 이 소대 포켓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거기서 배우가 휠체어를 끌고 병약한 모습으로 한 명이 쭉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아주 늙은 목소리로 관객들한테 이야기하듯이 자기는 살리에르다 이야기하고 모차르트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독백이 마무리가 될 때쯤 되면 뒤에 막이 올라가면서 살리에리가 활약했던 시대로 공연이 이제 시작하면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때 살리에리를 연기하는 배우들이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멋진 모습으로 좀 보여주면서 카리스마가 이제 폭발하게 되거든요. 좀 크게 대조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방금 전에 눈으로 봤던 늙고 병든 살리에리의 모습을 연기하던 배우가 조명이 약간 변하면서 뒤에 있는 막이 올라가면서 이 휠체어에서 탁 일어서면서 모자를 쓰고 있던 그 약간 비니 같은 걸 쓰고 있는 걸 벗으면서 머리를 싹 정리하면서 목소리 톤도 저는 살리에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이랬던 시대는 이러면서 목소리가 딱 바뀌기 시작하니까 공연을 보고 있는 관객들이 그 시대로 확 몰입되게 되는 거죠. 그 우리 드라마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나이 먹고 이렇게 분장처럼 한 다음에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극적인 장면에서 쫙 일어나면서 카이저 소재 같은 거. 이제 그런 반전보다는 이게 시간을 약간 타임오프라고 해야 되나요? 시간을 맞아요. 확 뛰어넘는 연출인데 그 회전목마에서 어린 아역들이 놀고 있다가 이렇게 돌고 있으면 어느 순간 다리를 비춰줬다가 얼굴이 비춰지면 성인 배우로 바뀌는 장면들. 막 이런 건데 이건 이제 매체에서 많이 사용되는 장면인데 이걸 공연장에서 실제 배우가 눈앞에서 아주 단순한 모자 하나 벗고 겉에 걸치고 있던 그 숄더 같은 거를 딱 벗었을 뿐인데 시대를 몇십 년을 확 앞으로 점프해 나가는 뭐 이런 장면을 보고 있으면 관객 입장에서 뭐 약간 황홀하게 공연을 시작하는 것 같고 어딘가로 초대받은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그 가장 강렬하게 그러니까 인상적이었던 게 오프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배우는 혹시 배우 설명해 드려야죠. 이 살리에르 그 강렬한 임팩트를 줬던 오프닝을 장식하는 살리에르 역을 하시는 배우분들이 김재범, 문유강, 김종구, 차지연 이렇게 4명이 이번에 공연을 하거든요. 뭐 이름 들으시면은 생소하신 배우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검색해 보시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살리에르 역할을 하면서 한 공연이 155분 정도 소요됩니다. 인터미션 15분 포함해서 거의 퇴장이 없습니다. 계속 나와 있어요? 어마어마한 대사를 극 중에 있는 극에 맞는 캐릭터들끼리 대화하는 대사부터 시작해서 관객들한테 상황을 설명해주는 대사까지 모두 다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힘들겠네요. 이 배우들의 매력에 빠지면 약간 경외심이 느끼기 시작하면서 와 배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진짜 그 배우 4명이 계속 나와 있기 쉽지 않잖아요. 2명 배우를 이렇게 뭔가 앵글이 바뀌듯이 싹 2명이 연기하다가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고 한다거나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거의 없고요. 쉬는 시간이 거의 없고 이 살리에르 역할을 맡으신 배우분들은 아마 섭외됐을 때 대사량 보고 다들 기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대사가 많아요? 대사가 155분이니까요. 뭐 보통 대사가 아닙니다. 저는 영국 보면서 그게 제일 신기했어요.
저는 잘 못 외울 것 같거든요. 그 대사를 어떻게 그렇게 다 외우고 현장에서 안 까먹고 얘기하는지 정말 신기해요. 저도 배우들 앞에서는 신기하다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나한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니 무슨 제작도 하고 연출도 하고 배우도 하고 싶어하는. 근데 너무 대단하게 하니까 그리고 좀 매력적으로 하니까 확실히 이 무대는 배우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럼요. 선망의 대상. 저도 젊었을 때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연극 배우가. 저도 기회가만 된다면은 그 시절에는 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어서. 김성환의 연극 뭐 이런 거, 김성환의 모노로그 이런 거. 저 원래 본류로 되돌아갔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차지연 배우가 보여요. 그리고 차지연 배우가 인터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배우기 독특하잖아요, 지금.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미드나잇이라는 공연의 비지터 역할도 남자 배우가 있고 여성 배우도 있거든요. 근데 성별이 명확하지 않은 캐릭터예요. 아니면 또 창작 뮤지컬에 어떤 페어는 남성 페어가 있고 어떤 페어는 여성 페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적이라는 공연도 그렇고. 근데 이 살리에르는 사실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바꿔줄 수가 없잖아요. 바꿔줄 수가 없는 건데 아마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관객들한테 조금 더 공감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성별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판단으로 이 연출을 이 제작사 이 프로듀서가 과감하게 선택한 것인데 차지연 배우가 그걸 또 찰떡같이 소화를 해내서 재연에 이어서 이번에도 함께 참여하는 배우가 된 거죠. 근데 차지연 배우가 여우긴 하지만 되게 굵어요, 선이. 그렇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연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요즘엔 좀 마니아층이 많이 형성돼서 몇 번씩 재관람을 하시다 보니까는 이렇게 성별의 차이까지 관객한테 고를 수 있게 경험을 할 수 있게 드리는 것이 또 그 공연의 관람의 폭을 좀 넓힐 수 있는 시장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뭐라고 할까요? 관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연기의 선택지가 넓어지는 측면이 있겠네요. 그렇죠. 배우가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선택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선택의 양이 이제 많아지는 것도 있고요. 몇 번씩 재관람할 때 볼 때마다 좀 다른 느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네요. 참 연극이라는 게 뭐랄까 몇 명 그렇게 많은 배우가 출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뮤지컬하고 또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연극만의 정말 독특한 매력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연극 보다 보면 대사하는 배우들의 목소리 톤의 매력에 좀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배우들이 갖고 있는 이 목소리 톤이 약간 왜 어렸을 때 전화로 듣는 그 음성이 이런 느낌이 있어서 매력적으로 좀 다가올 때도 있고 근데 그것을 이제 감정을 더 실어서 연기하는 걸 현장에서 보면 볼 때마다 매회 똑같은 대사인데도 매회 다른 느낌이 나는 게 아마 이런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인상 깊게 보신 장면이 있다면요. 제가 아까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을 오프닝이라고 소개해드린 것 같아서 정정하고 싶습니다. 왜요? 오프닝 인상적이었고요.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은 1막의 마지막 엔딩 장면입니다. 엔딩요? 이 장면을 잠깐 설명해드리면 살리에리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그 신께 맹세하고 충성도 하고 그 시대를 살기 위해서 그 시대에 제대로 된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 금욕 생활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하면서 자기 자신을 관리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 최고의 음악가 자리까지 올라갔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모차르트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대단한 천재가 나타난 거죠. 그런데 이 모차르트가 살리에르가 보기에 자신보다 더 금욕 생활을 하고 제대로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러지 않았을지 모르겠는데 옆에서 보니까 그냥 음악을 너무 쉽게 써내려고 하고 또 개인적인 사생활은 살리에르 입장에서 보기에 너무 방탕해 보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 시기와 질투가 너무 극에 올라서 결국은 신한테 넋두리 하듯이 1막이 마지막에 화를 내면서 끝나거든요. 그때 이야기하는 대사가 이 공연을 제가 보기엔 관통하는 한마디였던 것 같은데 욕망을 주셨으면 재능도 주셨어야죠. 욕망을 주셨으면 재능도 주셨어야죠. 신이시여 당신은 나의 영원한 적입니다. 이런 대사를 하거든요. 그 대사를 마지막으로 1막이 딱 종료가 되는데 이 마지막 대사를 딱 듣고 있으면 살리에르의 감정에 관객들이 확 이입이 되면서 강하게 각인되는 그런 대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대에 서고 싶으시다면서요? 설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대사가 좀 버벅거렸나요? 한번 다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감정이 화를 낸다고 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고요. 네. 욕망을 주셨으면 재능도 주셨어야죠. 신이시여, 당신은 나의 영원한 적이. 그만하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PD님이 시사야 하면서 저렇게까지 크게 웃는 거 저 처음 들었거든요. 벌떡 일어났어요. 네. 전에. 방송 사고가 잠깐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원망투로 해야 되는데 화를 막 내야 되잖아요. 제가 약간 어설프게 해야 배우들이 더 뛰어나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요즘 설정을 좀 진지하게 하면 좀. 알겠습니다. 네. 지금 아마데우스. 라디오 하면서 얼굴이 빨개진 것처럼. 예. 연극인데 음악이 많이 나온다고요? 예. 그 모차르트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사실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구나.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웬만한 뮤지컬보다 더 음악이 많이 나온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거의 끊이지 않고 음악이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실제로 모차르트의 음악을 많이 공연 중에 사용해서 음악도 귀에 익은 음악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음악들이 나오는 씬에 연결되는 대사가 이 음악을 더 돋보이게 하거든요. 네.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리면 그 마술필이라는 오페라 중에서 네. 밤의 여왕이라고 이거 노래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조금 시작하셨는데도 알아들었어요. 네, 아시죠? 예. 오늘 방송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예. 근데 그 장면이 딱 나오면 일단 공연 보시는 분들이 귀가 딱 열리시는 거예요. 그 익숙한 음악이 나오니까. 네. 그때 살리에르가 어떻게 이런 음악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결핍과 가난 속에서 어떻게 저 가치를 매길 수 없는 행복의 탄식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라는 대사를 관객에게 해요. 그러면 관객들은 살리에르의 말에 동의하면서 모차르트의 천재성과 살리에르의 열등감을 같이 이제 느끼게 되면서 더 그게 살리에르의 입장에 더 몰입하게 되는 거죠. 근데 모차르트가 주연은 아니지만 네. 자연스럽게 살리에르가 네. 자꾸 모차르트 얘기를 하잖아요. 예. 뭔가 모차르트와 살리에르 관계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관객이 연극을 볼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모차르트를 연기하는 배우들도 굉장히 연기력이 대단하거든요. 그 영화에서 있었던 그 모차르트 연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네. 이재균 배우나 전성우 배우나 최우혁 배우 이 세 분이 공연을 하시는데 이 둘의 관계를 계속 밀당을 관객들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가 있죠. 근데 사실은 실제로 최근에 밝혀진 내용은 어쩌면 살리에르와 모차르트 관계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나왔던 그 악보에는 둘의 공동 작업 내용도 있고, 네. 모차르트의 아이를 살리에르가 교육했다는 내용도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그게 예전에 뭐 러시아의 그 작가가 둘의 독살 이런 내용으로 만들어서 그 소문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거의 규정화돼 갖고 이렇게 알려진 내용으로 오해되고 있다. 뭐 정확한 사실은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살리에르는 그 사람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음악가였다고 하고요. 그러니까요. 질투의 화신처럼 막 얘기하면서 뭐 비극적 결말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 사실은 그 시기에 했었던 공연들도 살리에르의 공연을 더 많은 관객들이 봤고 더 많이 흥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살리에르만 알아본 거죠. 모차르트의 그 천재적인 능력을. 그러네요. 네. 자, 그럼 지금 오늘 음악을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네네. 그래도 그 모차르트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고. 그렇죠. 아쉽죠. 제가 잠깐 앞부분 해드렸는데 바로 알아들으셨던 그 정확한 음정의 그 노래. 아니 저는 딱 찰떡같이 알아들었는데 청취자분들은 조금 헷갈리셨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부르면 택시 운전하시다가 좀 힘드실 것 같아서. 마술피리의 그 밤의 여왕 이 노래를 좀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어떨까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쑥스럽네요. 자,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의 시사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오페라 마술피리의 밤의 여왕 아리아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